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겨울 같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도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0월 30일에 굿모닝 대박 예감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이틀째 휴장했죠. 거래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어제 아시아 증시에도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또 중국에서도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정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 강동석 아나운서가 살펴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휴장으로 먼저 유럽부터 가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기업 실적과 미국 주택가격 지수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3분기 순이익이 7억 4,700만 유로에 이른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런던 정유업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50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증가하며 대형주의 실적 호재가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3개월째 오른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도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미국의 8월 케이스-슐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하며 지난 2010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0.95%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13%, 1.148%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수요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도이체방크 등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향후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샌디에 강타당한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대부분 정유시설이 가동되지 못했고 공항과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기반 시설도 마비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전자거래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1센트 오른 배럴당 85달러 65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12월 물금은 전날보다 0.2% 오른 온스당 1,712달러 10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미국의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케이스-슐러는 미국 대도시 20곳의 8월 주택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인 1.9% 상승을 소폭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 2010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해 6월 0.5% 상승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절적 요인을 조정한 수치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조사 대상 20개 도시 가운데 시애틀을 제외한 19개 도시에서 모두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포드가 유럽에서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서 선전해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3분기 순이익은 16억 3천만 달러, 주당 4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 5천만 달러, 주당 41센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일회성 경비 등을 제외한 조정 수익도 주당 40센트로 시장 전망치인 주당 30센트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한편 최근 포드 자동차는 유럽 내 3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을 18% 줄이는 한편 영국에서 1,4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포드는 유럽에서 1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제가 지난 3, 4분기 제로 성장에 이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의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스페인 GDP는 지난해 3분기 제로 성장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올해 4분기 GDP는 0.4% 감소할 것이라던 월가 전문가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달 15일 3분기 GDP의 최종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는 거듭되는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1%포인트 오른 5.6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다음 달 그리스 유로존 잔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그 이상의 유럽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참석해 그리스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11월에는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류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리스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유로존 장관들은 31일 그리스 문제 해결을 의제로 전화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차기분인 312억 유로를 지원받기 위해 조건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그리스가 요구한 이행 조건 시한 2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는 130억 유로의 예산 감축 방안을 놓고 유럽연합 등 트로이카 실사팀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주택 관련 지표가 유럽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KS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상회했던데요. 여전히 미국 주택 경기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재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지표로는 가장 이제 늦게 발표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제학자인 칼 케이스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 지수를 고안해냈는데요. 새벽에 8월 수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케이스 실러 지수는 미국의 20대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을 현재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월 수치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로 현재 발표가 됐고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가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1.9%를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20개 대도시 중에 시애틀만 제외하고 19개 지역에서 상승한 내용으로 세부 항목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로버트 실러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 케이스 실러 지수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미 전역의 현재 주택 가격이 저점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시애틀의 주택 가격은 0.1%가 하락해서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았고 작년에 비해서는 3.4%가 현재 올라온 수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 상승은 안정된 흐름이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태풍 샌디 여파가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증시 개장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틀간 이제 쉬었으니까요. 네. 개장을 해야죠. 예. 이달 말 10월 31일 수요일에 이제 개장이 될 것이라고 현재 다시 한번 확인이 나왔습니다. 31일 날 정상적으로 현재 그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내 거래가 다소 현재 불투명하고 있지만 비교적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가 큰 지역이 뉴욕과 뉴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태풍 샌디는 동부로 이제 상륙하면서 태풍으로서의 위력은 많이 약화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정부가 현재 중간 집계한 그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 여파는 약 70억 달러로 현재 계산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약 200억 달러 정도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주요 경제학자나 예측 기관들은 태풍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번 태풍 샌디가 2011년 아일린보다는 피해 규모가 좀 컸다는 점,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뉴욕 증시 흐름을 미리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샌디 영향으로 이틀간 거래를 쉬었고 사흘 만에 개장을 하게 되는 건데, 또 보통 월말이면 수급 주체들의 손바뀜도 있겠고요.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네. 지연 매매나 거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일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된 바스켓 트레이딩도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내용으로는 그 정유사들이 일부 이제 침수 피해가 들어와 있는데요. 코노코 필립스나 엑슨모빌의 코네티컷 공장이 현재 침수 피해를 가져가면서 일부 전력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가에 좀 악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많은 차량들이 현재 침수 피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렌트 차량용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계들도 자동차 개체 수요가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홈디포의 대변인은 많은 고객들이 그 매장을 찾을 것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어서 이런 그 피해에 따른 일부 생필품이나 이런 수요들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병원에 그 관련된 헬스케어 주식 이런 네. 쪽의 수요들도 매우 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기업의 실적 내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포드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하고 네. 미국에는 이제 포드가 가장 이제 큰 기업인데요. 포드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16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16억 5천만 달러 대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진 수치인데요. 그렇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한 수치 정도로 나왔습니다. 매출은 32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 줄어든 수치가 나왔는데, 매출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많은 부분을 북미 지역, 미국에서 많이 만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40센트로 시장 전망치인 30센트를 크게 웃돌았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지 않는 그 주당 순이익은 41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포드는 지난 주 초와 지난 주말에 영국의 일부 공장과 벨기에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어서 순이익의 현재 기조적인 흐름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현재 기업의 구조 조정을 착실히 이행하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11조 엔으로 확대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BOJ가 네. 2달 연속 양적 완화 카드와 비슷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BOJ의 스탠스가 확 바뀌게 된 것은 역시 이제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카드가 발표되고 나서 많은 유동성 자금이 아시아 지역으로 환류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맞불을 놓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시라카 마사키 BOJ 총재가 11조 원의 추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적 규모가 91조 엔까지 늘어나는데요. 지난 9월 19일에도 70조 엔에서 10조 엔을 더 늘린 자산 매입 규모를 추가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2개월 연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행의 시장에 대한 관측 이런 부분이 매우 현재 적극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29일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7,500억 엔을 투입하겠다는 예상 그 조치까지 나와서 통화량 증대와 시장 부양을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91조 엔에서 90조 엔이 아니라 1조 엔을 추가적으로 더 늘린 것은 1조 엔을 기업어원과 회사채, 상장지수 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에 1조 엔을 플러스함으로써 91조 엔으로 발표가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화 쪽에는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 자체는 현재 좀 잘 저지하는 그런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인민은행도 유동성 공급에 나섰죠. 예, 우리 돈으로 하면 71조 원 규모인데요. 하루 기준으로 하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준율보다는 새로운 차기 지도부 출범 이전까지는 공개 시작 조작에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앞서 BOJ도 자산 매입 규모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중국도 유동성 공급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도 2,660억 위안을 역RP 매매로 유동성을 공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9월 25일과 10월 9일 그리고 어제 RP를 통해서 3,950억 위안을 현재 공급한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1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당장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양적 완화 카드, 미국의 양적 완화 카드가 풀리면서 많은 그 직접 투자 자금이 역시 중국으로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 위안화의 강세까지도 유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원화의 불안정성 이런 내용에 대한 우리 시장의 관심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과 함께 자세한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와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00포인트 탈환은 또 실패하는 모습이었죠. 예, 어제장 미국도 휴장이었고요. 네. 오늘도 휴장이었는데 우리 증시 해외 증시 별다른 영향 없이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20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처럼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최근에 환율 이슈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 업종이죠. 그리고 정유, 기계 업종, 이렇게 낙폭 과대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물론 상승 마감했지만 최근에 계속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승이었을 텐데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3분기 실적도 좋지 않고요. 또 4분기 실적 예상치 전망도 좋지 않고 또 스페인발 리스크라던가 재정 절벽 여러 가지 대외 그런 환경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없죠. 그렇다면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들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선행 지표죠.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연일 최대 실적이 나오고 뉴스에서는 장밋빛 전망만 하는 그럴 땐 경험상으로는 고점인 것 같고요. 지금같이 안 좋은 뉴스 계속 나오고 3분기 실적 계속 안 좋다고 나올 때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도배를 할 때는 좀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내로 2007년을 줄 수 있죠. 펀드가 계속해서 개인들이 유입되면서 2000선을 넘으면서 계속 장밋빛 전망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2000이 넘으면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해서 개인들이 펀드 손실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최근에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펀드를 계속 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외 변수들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는 뭐 심리 지표가 개선되고 또 그 심리 지표로 인해서 실물 지표가 개선되고 또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내일 발표 예정인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 51.2포인트거든요. 이 예상치를 부합하는지 여부, 이 여부를 좀 보시고 부합하게 나온다면 대형주 위주의 저가 매수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한 1,000억 원 규모로 순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동향 살펴봐 주시죠. 예, 외국인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낙폭 과대 종목이죠. 현대차, 네. 기아차 뭐 이런 운송 장비 업종 매수를 했고요. 기아차 400억 넘게 매수를 했고 현대차,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LG전자 순으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LG전자인데요. LG전자 뭐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3분기 휴대폰 부분 흑자 전환됐고 또 넥서스 4도 발표를 했죠. 뭐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LG전자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LG, SK하이닉스, LG전자,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순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면 외국인 KB금융, LG, 빙그레, 삼성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 순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기아차, 삼성 SDI, NHN, LG상사, 포스코 순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또 무디스가 현대 기아차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나 봐요. 예, 아무래도 뭐 네.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기업 네.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뭐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뭐 굉장히 좋은 실적 유지하고 있고요. 네. 최근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 좀 그 향후 매크로 전망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뭐 기업 실적은 뭐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좋게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등급 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투자분들께서도 뭐 지금 이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네. 기업 실적이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신규 접근보다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되 네.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또 하루 만에 50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최근 급락했던 코스닥 중소형주 반등이 좀 네. 강한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500선을 좀 다시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 종목들 살펴보면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종목들 또 몇몇 살펴보면 저평가된 종목들보다도 또 향후 이제 실적 성장률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그런 고민이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GDP 성장률이 기껏해야 3%, 뭐 많이 나면 4%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산업 성장률이 뭐 20%, 30% 되고 또 기업 매출액 성장률이 20, 30% 되는 기업 참 투자 매력도가 큰 것 같은데요. 최근 대형주 약세, 또 중소형주 강세도 좀 이런 인식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산업이죠. 대표적으로 뭐 조선, 철강,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과 함께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뭐 중국 성장률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격차도 굉장히 줄어나가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표적으로 엔터주나 카지노, 뭐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을 등에 업고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최근의 흐름이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특히 이런 종목들이 폭락장에서도 그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장기 상승 추세로 가는데 이렇게 일조를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실적이랑 향후 성장률 대비해서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어느 업종이 좀 강했습니까? 어제장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이 네.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현대 기아차 낙폭 과대로 좀 올라왔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화학이나 건설 업종
등도 최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 이렇게 정유업종 등 계절적인 성수기죠. 4분기 계절적인 성수기에 따른 상승, 그리고 미주 지역의 허리케인 영향으로 조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철강 금속 업종이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 마감했고요. 특징적으로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죠. 음식료 업종들이 어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저 끝으로 시간 관계상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전략 한 줄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뭐 제가 좀 네. 많이 듣고 있는 말인데요. 네.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장이 급등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빠진 대형주를 팔고 좀 최근 잘 가고 있는 엔터주나 이런 종목을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은 전망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좀 현금 보유로 가야 하는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만히 있으면 좀 중간에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실물 경기 지표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좀 보유하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건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살펴볼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살펴볼 이슈는 제약사들의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러한 진출 부분, 네. 임상에 대한 그 승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제약이라든가 녹십자, 한미약품이라든가 LG 생활과학, 생명과학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좀 보자면 최근 이러한 우리가 방어적인 이러한 성격도 좀 있었고,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 이외 이면에 좀 보면은 대형사 이러한 대형 제약사들을 보면 글로벌 임상 시험에 대한 성과 기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제약사들의 신약 후보 물질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되는 부분, 가시화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일괄적인 약가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저성장 국면에 사실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글로벌 신약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성장의 이러한 부분을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표를 좀 보시면 동아제약이나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녹십자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 동아제약 같은 경우 슈퍼 항생제 같은 이쪽에서 보면 현재 지금 3상이 완료가 된 상태죠. 일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내년에 이제 품목허가 신청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또 판매까지도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자이데나 같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 신청 아마 연내에 좀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또 내년부터는 판매까지도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녹십자, 한미약품, LG생명과 각각의 이러한 신약 후보 물질들이 미국에서 임상 시험이 잘 진행이 되고 3상까지도 완료가 되고 품목허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까지도 가시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좀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쪽의 이러한 기업들은 이런 임상에 대한 승인 부분, 각 임상에 대한 승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신약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좀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다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좀 중장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이러한 기업들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 네 종목 다 그러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바로 LG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약간의 좀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3분기 실적은 다소 약간 부진한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좀 했는데요. 매출액이 이제 수익성이 낮은 그런 독감 백신 유통 이쪽에서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영업이익 부분은 좀 개선이 된 부분,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좀 감소시키면서 좀 매출이 좀 감소된 부분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면에 그러한 영업이익 부분은 좀 개선이 돼가고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돼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4분기 때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사실 제약사 같은 경우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어떤 좀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 화이자와 손잡고 제네릭 사업에도 뛰어든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동사에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신약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봤지만 우리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신약이죠. 제미글로라는 신약 그리고 혼합 백신 유포박 히브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죠. 제미글로 같은 경우가 지난 6월 달에 국내에서 식약청 승인을 받은 상태죠. 내년 1분기 때 출시 전망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좀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혼합 백신, 유포박 히브라는 부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품질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혼합 백신 규모 같은 이제 국제 2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4억 달러 규모가 좀 되고 이 부분은 아직 뭐 좀 작은 부분이지만 각국 정부에서 여는 그 2차 시장에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그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네릭 시장의 진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상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죠. 오리지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반드시 좀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네릭 같은 경우 복제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의약품은 이제 생동성 시험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만 하게 되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네릭 의약품을 그 사업에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동사가 이미 올해 10월 달에 현재 23건의 생동성 시험을 승인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네릭 분야에서도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화이자와의 그런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화이자의 영업력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한 5월달 저점을 좀 찍고 차트를 좀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 지금 5월달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서 사실 주가 흐름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5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는 약간의 이러한 횡보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밴드의 또 하단부에 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부분의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 제네릭 부분의 성장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매에 좀 접근을 할 때는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45,000원에서 45,75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61선이 위치해 있는 42,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LG생명과학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900선 탈환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1900선 중심으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월 말이잖아요. 오늘 단기, 중기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제가 분명히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1900선은 돌파한다. 하지만 또다시 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이틀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월말 효과가 좀 기대되긴 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제나 오늘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를 보면은 2000선 전후에 등락이 나타났던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그랬었잖아요. 2000선 돌파하면 다시 밀리고 또 2000선 이제 이탈되면 다시 회복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었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뭐가 억울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이제 이틀 휴장했잖아요. 근데 반등할 시간을 좀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시각적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지수는 현재 계속 이제 1900선 전후의 등락인데요. 지난번 그 2000선 전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선 돌파됐다가 밀렸다, 이게 반복이 계속됐었어요. 마치 지금 상황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냐면은 잠깐 이제 그 해외 증시 보시겠는데요. 현재 나가는 것이 이게 현재 다우존스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빨간색 121선은 유지가 됐지만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21선하고 저 멀리 있어요.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1선 겨우 지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선, 검은색 21선이 파란색 61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왜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미국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이죠.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회복했거나 아니면 거의 21선 수준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다우존스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은색 21선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휴장한 게 반등할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증시 다시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별로 썩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 사실 제가 이제 주 초반에는 좀 1900선 회복하고 좀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다만 주 후반에는 다시 1900을 깨고 뭔가 하락 패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대선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 나와줘야지 같이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벌써 이제 날짜가 수요일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미국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 후반에 가서는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너무나 박빙이기 때문에.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관가하고 있는 게 지금 오바마가 되는 거하고 롬니가 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좀 혼조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요, 월화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과 프로그램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종가가 이제 전일 대비로 봤을 때 거의 뭐 보합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약 8포인트 상승해줬었는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월요일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4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매도가 무려 4천억이 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양쪽 다 매수가 나왔는데 대략 한 2,300억 되거든요. 근데 겨우 8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보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등락 요소와 이제 최대 예상 고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약 1,900선이잖아요. 현재 1,899니까 만약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선물에서도 매수해준다. 그러면 고점은 1,920에서 1,930선 정도 보시면 맞겠고요. 정반대로 코스피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한다. 그러면 1,900에서 1,910선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쪽에서 매수하고 한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은 1,910이나 1,920 정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나름대로 이제 고점이 나타날 때 어느 정도 나타날지 여러분들이 좀 가늠해 봐달라,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 궁금하고요. 또 코덱스 인버스와 관련된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네, 주식 비중은 어제하고 똑같아요. 네. 1900선 밑에서는 0에서 25, 위에서는 25에서 50 정도 해주시면 맞겠고요. 코스닥 개별주하고 코덱스 인버스 전략을 짜드리겠는데요. 코스닥 개별주는 SNS 관련주를 하나 정도 골라서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는 이제 7,500원과 7,400원에 매수한 다음에 중기 보유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없는 분들은 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7,900원하고 7,700원에 불알 매수 하던가 아니면 7,800원에 한 번 정도 매수하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제가 특별히 전략 안 짜드리고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사인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7,400원, 500원에서 불안 매수했을 경우에는 이미 저는 최소 50에서 80%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뒤늦게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신규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한 20, 30% 정도 가담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뉴욕 월가가 사실상 이틀 동안 올 스톱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자연재해로 연 이틀 폐쇄되긴 지난 1888년 이후 처음인데요. 허리케인 여파가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하고 그리고 이어서 30일까지 모든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자연재해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지난 1985년 허리케인 글로리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틀간 거래가 중단된 것은 1888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뉴욕 영업장도 29일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전자거래는 이날 계속됐고 30일에도 이어진다고 시카고 상업거래소 측은 밝혔습니다. 채권 시장은 30일에도 계속 휴장합니다. 전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는 29일 채권 거래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72%로 지난 금요일 폐장 때의 1.75%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국채 시세가 뛴 것입니다. 일부 기업은 샌디의 영향으로 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제약기업인 화이자와 정보통신기업 톰슨 로이터는 당초 이번 주 초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농무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10월 고용 수치를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창구인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29일 공개시장 프로그램이 변함없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연준 뉴욕 지부는 허리케인 때문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허리케인 와중에도 미국 경제를 낙ham케 하는 지수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에 소비 지출이 연율 기준 0.8% 증가해서 그달에 0.5% 증가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증가율은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개인소득도 지난 9월 0.4% 늘어나 8월에 0.1% 증가폭을 웃돌았습니다. 9월 실적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P는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어젯밤 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과연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 달 20일이면 30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 고장 정지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올 들어 국내 원전 23기의 전체 고장 건수가 9건인데 그중에 3건이 월성 1호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수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운전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관계자는 사실 가동기간과 고장 건의 상관관계는 없다면서 노후 원전에 의한 고장은 아니고 경미한 기기 원인에 의한 고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고장이 잦은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전력난과 경제성을 이유로 가동률을 높이다 보니까 네. 정비 기간이 줄어드는 등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한 관리 체계와 숙련된 인력의 부족 등이 잦은 고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처럼 고장이 잦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선택이라고 비판합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결국은 값싼 전기, 값싼 원전 단가 때문에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건 위험을 담보로 안전과 맞바꾼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국감에서는 IAEA의 월성 원전 안전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이면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일단 가동이 정지된 뒤 계속 운전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의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설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을 대포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금융 범죄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금융 당국이 대포 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죠. 네, 그 금융감독원이 금융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 통장 대포 통장 차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현금 카드를 양도한 사람에게는 1년 동안 예금 계좌 개설이 금지됩니다. 단 급여 통장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2개 이상의 통장을 만든 경우에도 신규 통장 개설이 금지됩니다.
대포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서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해준다는 꾀임에 속아 넘긴 통장이 금융경제에 악용되면서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례도 있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한 해 6만 개 이상의 대포 통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도 감소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한 번쯤 이 대형 경품 행사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경기 불황으로 이런 경품 행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불황 탓에 백화점 경품 행사도 사라지고 있군요. 네. 그 백화점 업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그 이색 대형 경품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세계 여행권이나 순금은 기본이고 우주 여행에 아파트, 심지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극심한 실적 부진으로 이런 경품 행사가 자취를 감췄는데요. 불황 여파로 경품에 투입하는 절대 액수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소소한 사은품을 주는 행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마다 가방이나 전자제품, 여행권이나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수에게 대형 경품을 몰아주기보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한 제품으로 다수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2009년에 우주 여행권과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걸었던 롯데백화점은 이번 창립 33주년 기념 경품 행사에서 1등의 그 기아자동차의 K7과 삼성전자 가전 3종 세트를 증정합니다. 이 백화점의 관계자는 불황 여파로 백화점 경품에 투입하는 절대 액수가 줄어들었다면서 대신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경품을 증정하는 것이 업계 트렌드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대형 경품 행사를 아예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역시 올해 경품 행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매 금액의 5%를 증정하는 일반적인 상품권 행사만 벌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는 개점 행사 때마다 이슈성 경품을 납다퉈 내놓았지만 올해는 불황으로 조용히 보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기획재정부는 9월 및 3분기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를 하고요. 금융감독원은 9월 말 국내은행 대출 채권과 연체율 현황을 발표합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동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이마트는 오늘 오전 10시에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